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캐나다가 독일과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된 캐나다. 러시아가 핵잠수함까지 꺼내들었지만 미국도 독일도 캐나다의 구조 요청을 외면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만 무성하던 비밀 무기를 깜짝 공개했고 그 기술이 담긴 잠수함을 캐나다에 납품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 소식이 퍼지자 러시아 함대는 즉시 모습을 감췄고 전 세계 전문가들의 시선은 한국이 감추던 무기로 쏠리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러시아의 핵잠을 멈춰 세운 한국의 무기, 지금 시작합니다. 장관님, 전쟁터에서 가성비 따지는 놈들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재무장관은 안경 너머로 저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어요. 마치 떼쓰는 아이를 보는 눈이었죠. 저는 일라이어스 손, 캐나다 해군 예비역 소장입니다. 차기 잠수함 도입단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30년 군 생활의 마지막 임무에 나선 사람이에요. 북해의 회색 늑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한 번 문 건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타와 국방부 대회의실, 독일제 유로 2.1급 6척, 28조 달러어치 도입안을 들고 재무장관 앞에 섰습니다. 북극해 빙하가 녹고 러시아 핵잠수함이 캐나다 앞마당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판에 예산 타령이라니 제 부하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어요. 그런데 재무장관이 서류를 밀어내며 내뱉은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산을 알아보시오. 한국, 삼성텔레비전이나 만드는 나라. 그 이름이 제 고막을 때린 순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게 아니라 불덩이처럼 치솟았어요. 장관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재무장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테이블 위로 반토막 난 예산안을 슬쩍 밀어놓더군요. 빨간 줄이 그어진 숫자들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원래 요청한 금액에서 40%가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독일제 잠수함에 페인트 칠도 못합니다. 30년간 바다에서 굴러온 제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였어요. 의회가 국방을 뭘로 보는 겁니까? 북극해에서 러시아 보레이급이 활개치는 판에 이 예산으로 뭘 지키라는 건지 답이 안 나왔습니다. 쏜 제독, 현실을 봐요. 의회가 이 이상은 못 준다고 했소. 한국이 싫으면 중고라도 알아보시지.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북극해 얼음장 밑에서 잠수함 해치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잤어요. 러시아 소나핑이 선체를 때릴 때 숨을 죽이고 부하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저한테 중고를 알아보라뇨. 왼쪽 눈썹 위에 흉터가 욱신거렸어요. 20년 전 잠수함 해치에 머리를 박고 생긴 흉터입니다. 바다가 제 얼굴에 새겨놓은 도장 같은 거예요. 이걸 보고도 가성비 타령을 하겠습니까? 저는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전 제 부하들을 할인 마트 상품 떨이하듯 태워 보낼 수 없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잠수함에 타 보시겠습니까? 300m. 바닷속에서 적 어뢰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재무장관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정리하더군요. 동료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숫자 앞에서 감정을 접는데 도 같은 관료였어요. 결정은 내려졌소. 한국 잠수함 실사를 다녀오시오. 그게 싫으면 도입단장직을 내려놓든가.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저 혼자 남았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지포 라이터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금연 중이라 불은 안 켜요. 다만 이놈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머리를 식혀주거든요. 딸깍, 딸깍. 라이터 뚜껑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산 잠수함이라 엑스포 전시장에나 어울리는 장난감을 사오라는 겁니까? 캐나다 해군의 미래를 피로 검증되지 않은 쇠에 맡기라는 소리였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익숙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쿠바산 코이바. 한 개비에 30만 원짜리 시가를 피울 수 있는 사람은 이 건물에 하나뿐이죠. 카스파르 폰 홀렌이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독일 유로 다이내믹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사장. 은발을 한 홀도 흐트러짐 없이 넘기고 이탈리아 맞춤 수트를 걸친 모습이 잡지 표지에서 걸어 나온 것 같았어요. 사관학교 교환학생 시절부터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선물에는 항상 청구서가 따라왔죠. 일라이어스, 자네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네. 카스파르는 시가를 하나 더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지금 이 친구한테 빚을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의 결과는 벌써 알고 있겠지? 카스파르가 시가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습니다. 한국행이라며? 딱하군. 60조 원짜리 장난감 구경이라니. 그러더니 한 발짝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가 동행하지. 자네 혼자 가면 한국 측 쇼맨십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들이 가짜라는 증거를 직접 찾아주겠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카스파르를 돌아봤어요. 이 친구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독일제 잠수함이 팔려야 자기 실적이 되니까 한국을 깎아내리는 게 목적이겠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격 미달을 제 눈으로 확인하면 이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릴 명분이 생겨요. 재무장관 면전에 증거를 들이밀고 독일제를 다시 올리면 됩니다. 카스파르가 옆에서 흠집을 잡아주면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좋아. 같이 가자. 카스파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저도 올라갔을 거예요. 서로 다른 이유였지만 이틀 뒤 캐나다 군용기가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기내에는 저와 카스파르 그리고 사라 젠킨스가 앉아 있었어요. 사라는 영국 MI6 출신의 군사정보 분석관으로 이번 실사에 자문 자격으로 붙은 사람입니다.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는 걸 보니 벌써 한국 측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인상이지만 이 사람의 팩트 체크 능력은 제가 아는 분석관 중 최고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행원들을 둘러봤습니다. 하나하나 눈을 마주쳤어요. 잘 들으시오. 이건 관광이 아닙니다. 한국 측이 무슨 쇼를 보여주든 박수 치지 마시오. 결함 100개를 찾아내기 전에는 그 비행장을 밟을 생각도 하지 마시오. 수행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스파르는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편하게 가자고. 일라이어스. 한국에서 찾을 건 결함이 아니라 동정심일 테니.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끝없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바다 어딘가에 한국이 만들었다는 잠수함이 떠다니고 있겠죠. 주머니 속 지포 라이터를 꽉 쥐었습니다. 한국이 뭘 보여주든 저는 부숴놓을 겁니다. 제 부하들의 목숨을 아시아의 허풍에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군악대가 보였습니다. 진해 기지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양쪽으로 도열한 해군 의장대, 그 뒤로 금관악기를 들어올린 군악대원들이 연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태극기와 캐나다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붉은 카펫까지 깔려 있더군요. 화려했습니다. 너무 화려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손을 들었습니다. 멈추시오. 지휘봉을 든 악장이 멈칫했어요. 영접 나온 장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카스파르는 뒤에서 시가를 꺼내 물며 구경하는 표정이었죠. 이런 의전이 문제입니다. 음악이 울리고 악수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으면 그 순간부터 손님이 되어버려요. 손님은 흠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손님이 되러 태평양을 건너온 게 아니었어요. 영접 대열맨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키는 저보다 한 뼘쯤 작았지만 어깨가 바위처럼 딱 벌어진 체형이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소장, 최다로 잠수함 사령관이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환영합니다. 쏜 제독이라고 했지만 눈빛은 환영과 거리가 멀었어요. 이쪽을 시험하는 눈이었습니다. 군인이 군인을 볼 때 쓰는 눈. 저도 그 눈을 압니다. 최 사령관, 브리핑룸은 필요 없습니다. 최 사령관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저는 기지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제7전단 수리 도크. 정비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통역관이 제 말을 옮기자 한국 측 장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예정에 없는 요구였으니까요. 정비창은 잠수함의 내장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외부 시찰단에게 보여줄 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군사 기밀이 널려 있고 기름때와 용접 불꽃이 튀는 현장이죠. 저는 바로 그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쇼룸이 아니라 진짜 현장을. 최 사령관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보안 규정상 비인가 인원의 정비창 출입은 불가합니다. 예상한 대답이었습니다. 당연히 맞겠죠. 문제는 이 벽을 어떻게 뚫느냐였어요. 저는 최 사령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군인의 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규정 뒤에 숨는 눈과 규정 너머를 보는 눈. 최 사령관은 후자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때 옆에서 카스파르가 끼어들었습니다.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시죠. 보여줄 게 없으니 규정을 방패 삼는 거 아닙니까? 카스파르의 독일식 영어가 통역되자
최 사령관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어요. 모욕을 삼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카스파르를 욕했어요. 이 바보가 쓸데없이 상대를 자극하면 문이 영영 닫혀버립니다. 외교란 벽을 부수는 게 아니라 문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카스파르를 한 발짝 뒤로 밀어내고 최 사령관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지포 라이터를 꺼냈어요. 딸깍. 뚜껑을 열고 다시 딸깍. 닫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 사령관, 저는 이 계급장을 30년간 바닷속에서 달았습니다. 가짜를 사느니 이걸 떼겠소. 당신도 군인이라면 알 겁니다. 전쟁터에서 쇼룸은 의미가 없다는 걸. 진짜를 보여주시오. 그 배의 내장을 보여주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바닷바람이 태극기를 펄럭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최 사령관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제 눈썹 위 흉터를, 그리고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낡은 지포 라이터를 번갈아 봤어요. 군인은 군인을 알아봅니다. 흉터의 출처를, 라이터의 의미를.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죠. 최 사령관이 허리춤에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껐어요. 기록에 남기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참모에게 고개를 돌리며 짧게 명령했어요. 비상 도크를 열어라. 책임은 내가 진다. 참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최 사령관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계급장을 걸었습니다. 저처럼 그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었죠. 차량이 기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본관 건물을 지나고 사열대를 지나고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3번이나 통과했어요. 갈수록 간판은 사라지고 철 조망은 두꺼워졌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어요. 바다 짠내의 기름 냄새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카스파르가 코를 찡그렸어요. 사라 젠킨스는 창밖을 빠르게 훑으며 뭔가를 노트북에 적고 있었습니다. 도크 입구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거대한 철문 앞이었어요.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꾸미지 않은 문. 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기름때가 팔꿈치까지 묻어 있었고 안전모를 비스듬히 쓴 모습이 연구원이라기보다 제철소 현장 반장 같았습니다. 박태수,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 체계 개발단장이라고 최 사령관이 소개했어요. 박태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거칠었습니다. 손톱 밑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기름때와 흑연 가루가 박혀 있었어요. 이 손은 책상 앞에 앉아있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깎고, 조이고, 직접 만져본 손이었어요. 30년간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 봐온 저는 이런 손의 의미를 압니다. 이건 현장의 손이었어요. 본능적으로 호기심이 치밀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궁금해졌어요. 카스파르가 뒤에서 코를 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철 처리장 냄새가 나는 곳. 박태수가 카스파르를 봤어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모욕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최 사령관의 턱이 다시 한번 단단하게 굳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카스파르의 팔을 잡아 뒤로 끌었어요. 이 친구가 입을 열 때마다 상황이 꼬여가고 있었거든요. 박태수가 철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등에 묻은 기름 자국이 땀과 섞여 얼룩져 있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를 맞이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작업 중에 불려 나온 거였습니다. 철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며 박태수가 짧게 말했어요. 들어오십시오.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형광등 불빛과 용접 불꽃, 그리고 쇠와 바다가 뒤섞인 날것의 냄새였어요. 눈이 적응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트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물이 빠진 건식 도크. 그 한가운데 누워있는 거대한 검은 형체. 도산한 창호한 배치투. 쏜 제독인 저의 30년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보통 물건이 아니라고. 도크 바닥으로 내려가는 철제 계단은 32개였습니다. 한 칸 내려갈 때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기름, 쇠, 바닷물이 뒤섞인 냄새가 폐를 눌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콘크리트 바닥에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고 곳곳에서 용접 불꽃이 별처럼 튀었어요. 이건 전시관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현장이었죠. 계단 마지막 칸을 밟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빠진 건식 도크 한가운데 도산한 창호한 배치투가 거대한 고래처럼 누워 있었어요. 3,600톤. 숫자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실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도크 바닥에 서서 올려다본 선체는 건물이었어요. 어둡고 묵직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라 젠킨스가 노트북을 잠시 내리고 선체를 올려다봤어요. 그 차가운 분석관의 눈에도 놀라움이 스친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카스파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선체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표면에 손을 대고 위아래로 훑었어요. 그리고 돌아서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마감이 엉망이군. 우리 독일제는 거울처럼 매끈한데 여긴 울퉁불퉁해. 만져봐. 일라이어스. 손으로 느껴지는 게 품질이야. 카스파르의 목소리가 도크 안에서 울렸습니다. 한국 측 기술자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봤어요. 통역이 되지 않아도 어감만으로 비난인 걸 알았을 겁니다. 저는 카스파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장갑을 벗었어요. 맨손으로 선체 표면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카스파르 말이 맞았어요. 독일제 잠수함의 매끈한 표면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미세한 요철이 손바닥에 걸렸어요. 이건 마감 불량인가? 손끝에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칠긴 한데 불규칙하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그건 흠집이 아닙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어요. 황영감이라고 누군가 불렀습니다. 도장 반장이라더군요. 얼굴에 페인트 가루가 묻어 있었고 눈과 주름이 깊었어요. 이 사람도 박태수처럼 우리를 맞이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작업 중에 불려온 표정이었습니다. 음파를 잡아먹는 겁니다. 무반영 타일을 선체에 일체형으로 녹여 붙인 거예요. 세계 어디서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황영감의 말투는 설명이 아니라 통보였어요. 자부심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어조였죠. 저는 주머니에서 확대경을 꺼냈습니다. 30년간 잠수함 실사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에요. 렌즈를 표면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타일과 선체의 접합선을 찾으려고 했어요. 무반영 타일은 따로 붙이는 겁니다. 반드시 이음새가 있어야 합니다. 독일제든 프랑스제든 미세한 접합선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렌즈를 옮겨가며 세 군데를 더 확인했어요. 없었습니다. 접합선이 없어요. 마치 선체와 타일이 처음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경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아는 기술 체계에서는 확대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카스파르에게 들키면 안 됩니다. 저는 천천히 확대경을 주머니에 넣으며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폭풍이었어요. 이음새가 없다는 건 타일을 붙인 게 아니라 선체 주조 과정에서 일체화시켰다는 뜻입니다. 금속과 비금속을 하나의 공정으로 녹여 붙이는 기술. 이론적으로만 논의됐지 실현한 나라는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박태수 본부장이 옆에 와 있었습니다. 언제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작업화를 신고 있는데도 박태수가 선체를 올려다보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300기압에서 물 한 방울 안 셉니다. 당신네 독일 잠수함보다 100m 더 내려갑니다. 건조한 팩트였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어요. 자랑도 아니고 도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겁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자랑하는 사람은 과장합니다. 사실만 말하는 사람은 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턱이 저도 모르게 굳었습니다. 100m. 독일제보다 100m를 더 내려간다고요. 잠수함에서 100m는 숫자가 아닙니다. 생사의 경계예요. 그 100m 차이가 어뢰를 피하느냐 맞느냐를 가르는 겁니다. 카스파르의 얼굴이 살짝 창백해진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즉시 표정을 추스르더니 수트 단추를 매만지며 웃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건 흥미롭지 않아. 핵심은 소음이지. 일라이어스. 조용하지 못하면 바닷속에서 관짝이야. 이 배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직접 재보자고. 화제를 돌리는 겁니다. 선체 기술에서 밀리니까 자기가 유리한 전장으로 옮기려는 거였어요. 소음. 카스파르는 이걸 자신 있어 했습니다. 독일 잠수함의 정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디젤 잠수함이 아무리 조용해봤자 독일제를 이길 수는 없다. 그게 카스파르의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선체에서 손을 뗐습니다. 손바닥에 미세한 요철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침묵의 피부. 황영감이 쓴 표현은 아니지만 제 머릿속에 저절로 떠오른 단어였습니다. 소리를 먹어치우는 피부.
카스파르는 소음 테스트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했지만 제 직감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 선체를 만든 사람들이 소음을 놓쳤을 리 없다고. 박태수가 도크 출구 쪽으로 걸어가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출항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타보시겠습니까? 카스파르가 먼저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직접 재봐야 믿을 수 있으니까. 저는 대답 대신 지포 라이터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딸깍. 뚜껑을 열었어요.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차가운 금속을 쥐고 있으면 생각이 정리되거든요. 카스파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아까 확대경으로 봤던 그 경계 없는 표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건 가성비 좋은 아시아산 장난감이 아닐 수도 있어요. 30년 경험이 보내는 경고등이 머릿속에서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해치가 닫히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쿵. 금속이 금속을 물어뜯는 둔탁한 울림. 그 소리가 나는 순간 바깥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져요. 빛도, 바람도, 하늘도 사라집니다. 30년간 이 소리를 들어왔지만 남의 나라 잠수함 해치가 닫히는 건 또 다른 긴장이었어요. 내 배가 아니니까요. 내가 모르는 기계에 목숨을 맡기는 거니까요. 도산한 창원 배치2의 내부는 제 예상을 비껴갔습니다. 좁을 줄 알았어요. 3,600톤급 디젤 잠수함이면 통로에서 어깨가 닿을 정도로 비좁은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CIC 전투지휘소에 들어서자 천장이 높았습니다. 5,000톤급 핵잠수함의 지휘소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공간 효율이었어요. 어떻게 이 톤수에서 이 공간을 뽑아냈는지 설계자의 머릿속을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카스파르는 승함하자마자 바빠졌어요. 가방에서 은색 케이스를 꺼내더니 안에서 손바닥만 한 장치 6개를 늘어놓았습니다. 독일제 초정밀 소음 측정기였어요. 카스파르가 한국 측 허가도 받지 않고 선체 곳곳에 센서를 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격벽에 하나, 엔진실 방향 통로에 둘, CIC 천장에 하나.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이 친구도 한때는 독일 해군 기술장교였으니까요. 최다로 사령관이 인상을 찡그렸지만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여줄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카스파르가 마지막 센서를 붙이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20노트 최대 속력 기동을 요청하겠네. 이 속도면 디젤 엔진이 비명을 지르지. 안에서 경운기 소리가 날 거야. 일라이어스. 아무리 겉을 잘 꾸며놔도 속도를 올리면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거든.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어요. 정숙성은 저 속에서나 유지되는 겁니다. 20노트로 전력 질주하면 엔진 소음,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선체 진동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요. 디젤 잠수함의 구조적 한계죠. 독일이든 프랑스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한국제가 예외일 리 없었어요. 잠수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심 200m. 악천후라 수면 위는 거칠었겠지만 이 깊이에서는 바다가 조용합니다. 선체가 미세하게 기울며 가속이 시작됐어요. 발바닥으로 진동이 전해져야 정상입니다. 엔진이 회전수를 올리면 바닥부터 떨리거든요. 저는 발바닥에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CIC 모니터에 찍힌 속도계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12노트, 15노트, 18노트. 숫자는 뛰는데 몸이 감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발바닥도, 손바닥도, 귀도. 저는 의자 팔걸이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어요. 진동을 잡아내려고. 금속을 통해 전달되는 미세한 떨림이라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팔걸이는 차갑기만 했어요. 20노트. 최대 속력에 도달했습니다. 카스파르가 자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6개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스파르의 등 뒤에서 그 화면을 봤어요. 소음 수치 그래프가 화면을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선이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수평선. 제로에 가까운 수평선이 6개 채널 모두에서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카스파르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화면을 2번, 3번 확인하더니 센서 케이블을 잡아당겨 접촉 상태를 점검했어요. 연결은 정상이었습니다. 카스파르가 키보드를 두들기며 감도를 최대로 올렸어요. 그래프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건 전자 노이즈 수준이었습니다. 엔진 소음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 카스파르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여유가 사라져 있었어요. 화면을 다시 터치하고 센서 하나를 떼어내 다른 위치에 붙이고 소프트웨어를 재시작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제로. 카스파르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센서 고장이야. 한국 측이 장비를 조작한 거라고. 카스파르가 소리쳤습니다. 도크에서의 여유로운 비단 같은 말투는 간데없었어요. 계기판을 주먹으로 두들기며 한국 측 기술자에게 따져들었습니다. 최다로 사령관이 팔짱을 끼고 카스파르를 내려다봤어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필요가 없었겠죠. 숫자가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CIC 한쪽 구석에 있는 소나 콘솔로 걸어갔습니다. 소나병이 앉는 자리예요. 헤드셋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 사령관에게 눈짓으로 허락을 구했어요. 최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집어들었어요. 제 개인 장비가 아니라 한국 해군 표준 청음 헤드셋이었습니다. 귀에 씌우자 외부 소음이 차단되고 선체 바깥의 수중 음향만 귀로 밀려들어왔어요. 20노트로 달리는 잠수함의 소나 헤드셋에서 들려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엔진 진동이 선체를 타고 전달되는 저주파 웅웅거림. 프로펠러가 물을 가르며 만드는 캐비테이션 거품 소리. 보조 기관의 고주파 윙윙거림. 30년간 수십 종류의 잠수함에서 이 소리를 들어왔어요. 국적과 기종이 달라도 패턴은 비슷합니다. 기계는 반드시 소리를 내거든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음이 없었어요. 프로펠러 소리도 없었습니다. 보조 기관 소리도.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건 단 하나, 선체 외벽을 스쳐 지나가는 바닷물 소리뿐이었어요. 쉬이. 부드러운 물살이 금속 표면을 어루만지는 소리. 마치 강바닥에 가라앉은 돌멩이를 물이 감싸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잠수함이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다가 내는 소리입니다. 이 잠수함은 바다 자체와 구별이 되지 않았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경외였어요. 이 배가 적이었다면 우리 해군은 이걸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소나가 잡아내는 건 소리인데 소리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배, 들리지 않는 배, 바다에 녹아버린 배. 천천히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카스파르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센서 고장 운운하던 기세는 이미 꺼져 있었어요. 제가 직접 귀로 확인하러 갔다는 건 카스파르의 장비가 아니라 제 판단을 믿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제 표정을 본 카스파르는 답을 알았을 겁니다. 저는 헤드셋을 소나 콘솔에 걸고 카스파르에게 돌아섰습니다. 자네 말이 맞군. 카스파르. 고장 난 것처럼 조용해. 카스파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CIC 안에 한국 해군 장병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놀라지도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일상인 겁니다. 매일 타는 배가 이렇게 조용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무심함이 저를 한 번 더 때렸습니다. 박태수 본부장이 CIC 구석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 소동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박태수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더 보시겠습니까? 그 말투에서 저는 뭔가를 감지했어요. 더 보시겠습니까?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배에는 아직 제가 보지 못한 게 남아있다는 뜻이었어요. 소음 테스트에서 압도당한 직후인데 더 보여줄 게 있다고요. 주머니 속 지포 라이터를 움켜쥐었습니다. 금속이 손바닥에 눌리는 감촉이 정신을 잡아줬어요. 보여주십시오. 박태수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CIC 뒤쪽, 이중 잠금 장치가 걸린 철제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위에는 붉은색으로 제한구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카스파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센서 모니터를 붙잡고 있던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이 친구도 느낀 거겠죠. 이 배의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박태수가 이중 잠금 장치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지문 인식, 그리고 홍채 스캔. 두 번의 전자음이 울리고 철제 문이 열렸어요. 그 문 너머로 통로가 이어졌는데 CIC와는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온도가 2, 3도쯤 낮았고 습기가 완전히 제거된 건조한 공기였어요. 무언가를 보존하기 위한 환경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이런 공기를 맡아본 적이 있어요. 탄약고입니다. 정밀 무기를 저장하는 곳의 공기. 통로 끝에 또 하나의 문이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문을 여는 동안 뒤에서 카스파르의 구두 소리가 급해졌어요. 이 친구도 감을 잡은 겁니다. 소음 테스트에서 완패한 뒤 카스파르에게 남은 카드는 하나였거든요. 문이 열리기 직전
카스파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말했습니다. 일라이어스, 조용한 건 인정하지. 하지만 이건 결국 숨어있는 깡통이야. 러시아 보레이급이 북극해에서 핵탄두를 겨누고 있는데 어뢰 몇 발로 뭘 하겠나? 캐나다가 필요한 건 억제력이야. 입에 그게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카스파르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조용해도 공격 능력이 없으면 바닷속의 관측소에 불과합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건 적이 두려워하는 무기예요. 숨는 능력만으로는 북극해를 지킬 수 없습니다. 카스파르는 이걸 알았고 이 지점에서 승부를 뒤집으려 했어요. 솔직히 저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선체 기술과 정숙성은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이빨이 없는 상어가 무슨 소용입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수직 발사관 데크였어요. 천장이 CIC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한가운데 6기의 수직 발사관이 도열해 있었어요. 직경만 봐도 일반 어뢰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발사관 해치 위에 붉은색 안전띠가 둘러져 있었고 각각의 해치에는 일련 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박태수가 발사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해치 하나를 열었어요. 유압 장치가 작동하며 무거운 금속 뚜껑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쉭! 기밀이 풀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제가 본 어떤 미사일과도 달랐습니다. 탄두부터 보였어요. 검은색 원추형 탄두 아래로 이어지는 동체, 그리고 동체 중앙부에 입을 벌리고 있는 거대한 흡기구, 램제트 엔진의 공기 흡입구였습니다. 흉측했어요. 아름답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예술품이 아니라 살상 도구였어요. 공기를 빨아들여 초음 속으로 내뱉는 기계,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형태였습니다.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배를 부수는 물건이라는 걸. 해성 5. 박태수가 말했습니다. 잠수함 발사형 초음속 순항 미사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뇌리에 오타와에서 읽었던 정보 보고서 한 줄이 스쳤어요. 서해 경계선 500km 안으로 중국 항모가 절대 들어오지 않는 미스터리. 미국 위성도 원인을 찾지 못했던 수수께끼. 설마.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렸습니다. 카스파르가 뒷걸음질을 쳤어요. 이 친구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는 걸 봤습니다. 독일 해군 기술장교 출신인 카스파르도 이 흡기구의 의미를 이해한 거예요. 램제트는 마하 2 이상에서만 작동하는 엔진입니다. 이 크기의 흡기구라면 마하 3 이상. 수면 저공 비행이 가능하다면 이건 함대 방공망을 뚫는 물건이에요.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박태수가 벽면 스크린을 켰습니다. 해도가 떴어요. 서해 전역이 표시된 전술 지도였습니다. 그 위에 붉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국 산둥함 항모 전단의 최근 항적 로그였습니다. 붉은 점들이 한국 영해 쪽으로 접근하다가 500km 선에서 일제히 뱃머리를 돌리는 궤적이 찍혀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3번, 5번, 7번. 지난 1년간 반복된 패턴이었어요. 매번 같은 선에서 되돌아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사라 젠킨스가 노트북을 들고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보더니 자기 노트북에서 뭔가를 불러왔어요.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같은 해역, 같은 시간대의 영국 정보위성 촬영본. 사라가 두 데이터를 겹쳐봤어요. 항적이 일치했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데이터가 조작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봤습니다. 그 차가운 눈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박태수가 스크린 앞에 서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놈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이 녀석이 조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하 3.5, 사거리 500km, 수면 5m 저공비행, 발사에서 명중까지 7분, 항모 전단의 방공망이 반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7분.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렸어요. 500km 밖에서 발사해서 7분 만에 항공모함을 타격한다. 이지스 구축함의 대공 레이더가 마하 3.5의 저공 비행체를 포착하고 요격하기까지 필요한 최소 시간이 9분입니다. 2분의 차이. 2분이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박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쏘면 맞춥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36년을 이 한 발에 갈아 넣은 사람의 확신이었어요. 기름때가 박힌 그 투박한 손이 미사일 동체를 쓸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어깨를 만지는 것 같은 손길이었어요. 카스파르가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탈리아 맞춤 수트의 매끈한 표면, 위로 식은땀이 배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소음 테스트에서는 센서 고장이라고 발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눈앞에 있는 저 흉측한 램제트 엔진과 스크린 위에서 도망치는 중국 항모의 붉은 점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실물이었어요. 저는 발사관 앞에 섰습니다. 해성호의 검은 탄도를 올려다봤어요. 이 미사일 한 발이 북극해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러시아 항모가 캐나다 영해에 접근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잠수함에서 이것이 날아간다면 접근 자체를 거부할 수 있어요. 핵무기 없이 핵잠수함의 억제력을 구현하는 겁니다. 제 왼쪽 눈썹 위 흉터가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30년간 저는 피로 검증되지 않은 쇠는 믿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쇠는 피 대신 다른 것으로 검증되고 있었어요. 중국 해군의 공포, 500km 밖에서 뱃머리를 돌리게 만드는 공포, 피를 흘리기 전에 적을 멈추게 하는 무기. 이건 제가 평생 찾아왔던 답이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위성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오타와 국방부 직통 위성 회선이었어요. 이 번호로 전화가 온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전쟁이 났거나 누군가의 목이 날아가거나. 수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귀에 대기도 전에 고함이 쏟아졌어요. 쏜. 당장 철수해. 지금 뭐 하는 거야? 국방부 차관 목소리였습니다. 레이몬드 피츠제럴드. 군 경력은 하루도 없으면서 국방 예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관료예요. 이 사람이 직접 위성 전화를 건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차관님, 지금 실사 중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내가 물어볼 말이야. 자네가 보안구역을 무단으로 열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 정신이 나갔나? 한국 잠수함은 없던 일로 해? 독일제 중고 유로 2.1위급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어. 의회 승인도 떨어졌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독일제 중고라고요. 20년 넘은 고철을 캐나다 해군에 넘기겠다는 소립니까? 북극해에서 러시아 보레이급과 마주칠 부하들한테 고물 깡통을 태우겠다는 겁니까? 방금 전 제 눈앞에서 본 해성호가 아른거렸어요. 마하 3.5, 사거리 500km, 항모 전단을 500km 밖에서 쫓아내는 괴물. 그리고 이 사람은 저한테 그걸 버리고 고철을 사오라고 합니다. 차관님, 여기서 지금 제가 뭘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듣고 싶지 않아. 명령이야. 쏜. 짐 싸서 내일 아침 비행기 타. 이건 결정사항이지 논의사항이 아니야.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피츠제럴드가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람은 겁먹어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겁먹은 겁니다. 누군가에게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CIC 구석에서 카스파르가 서 있었어요. 위성 전화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이 친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선 채 제 표정을 읽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카스파르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웃음. 30년을 알아온 사이라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손 좀 썼지. 일라이어스. 카스파르가 한 발짝 다가오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다시 비단처럼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도크에서의 창백함은 완전히 가셨더군요. 피츠제럴드 차관은 합리적인 사람이야. 캐나다 납세자의 돈으로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산 무기를 사는 건 정치적 자살이라는 걸 이해시켰을 뿐이지. 넌 빈손으로 돌아가야 해, 친구. 친구. 그 단어가 이렇게 역겨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카스파르는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동행을 자처한 건 한국의 결함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현장에 발이 묶여있는 동안 본국 정치판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소음 테스트에서 지고 해성호를 목격하고 패닉에 빠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 친구는 그 와중에도 오타와의 손을 뻗고 있었어요. 전장에서 지면서 정치에서 이기는 전략. 독일 귀족의 피가 이런 겁니까? 위성 전화 너머로 피츠제럴드가 다그쳤습니다. 쏜. 듣고 있나? 대답해. 저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손 안에 차가운 금속 덩어리. 이 버튼 하나로 본국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어요. 짐 싸고 비행기 타고 돌아가서 독일제 고철 도입 서류에 도장 찍으면 됩니다. 제 군 생활은 무사히 마무리되겠죠. 연금도 나올 거예요. 편안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아까 그 스크린이 떠올랐어요. 500km 선에서 황급히 뱃머리를 돌리는 붉은 점들. 중국 항모 전단이 도망치는 궤적. 그리고 박태수의 목소리. 우린 쏘면 맞춥니다. 36년을 한 발에 갈아 넣은 사람의 확신. 기름때 박힌 손으로 미사일 동체를 쓸던 그 손길. 이걸 포기하고 독일제 고철을 사오라고요? 제부 아들한테 관짝을 태우라고요? 주머니 속 지포 라이터가 허벅지를 눌렀습니다. 피로 검증되지 않은 쇠는 믿지 않는다. 30년간의 제 신조였어요. 하지만 이 배는 피 대신 공포로 검증됐습니다. 중국 해군의 공포로. 그게 피보다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수화기를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차관님, 뭐야? 결정한 거야? 여기 깊은 바닷속이라 통신 상태가 아주 나쁘군요.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금속이 철판 위에 부딪히며 딸깍 소리를 냈어요. CIC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한국 해군 장병들, 사라 젠킨스, 최다로 사령관, 그리고 웃음이 사라진 카스파르. 저는 박태수에게 돌아섰습니다. 이 미사일, 패키지에 포함됩니까? 박태수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안쪽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권 위임 계약서. 오타와를 떠나기 전에 만약을 대비해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만약이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기대 이상일 가능성은 1%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노장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패배할 시나리오까지도. 펜을 꺼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일라이어스 손, 캐나다 해군 예비역 소장, 차기 잠수함 도입단장. 펜 끝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CIC 안에 울렸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어요. 카스파르가 벽에서 등을 떼고 한 발짝 다가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었어요. 비단 같던 여유는 간데없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어 카스파르에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유감이군. 카스파르. 자네 배엔 이게 안 실리잖아. 카스파르의 눈이 서류와 뒤편의 해성, 발사관을 번갈아 봤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30년 넘게 알아온 이 친구가 말문이 막힌 걸 처음 봤어요. 독일 귀족의 품격, 지칠의 격조, 나토의 표준. 그 화려한 단어들이 마하 3.5 앞에서 종이 조각처럼 날아갔습니다. 넌 해고야. 카스파르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카스파르를 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다로 사령관이 팔짱을 풀고 제 앞에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문에서 저를 시험하던 그 날카로운 눈이 아니었어요. 군인이 군인을 인정하는 눈이었습니다. 박태수가 구석에서 다시 커피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고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미사일 동체를 올려다봤습니다. 36년. 이 사람이 이 한 발에 쏟아부은 시간. 가족도 없이 연구소 야전 침대에서 보낸 밤들.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시간의 의미가 완성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태수의 표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도 감격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치는 위에서 하고 전쟁은 밑에서 합니다. 저는 오늘 전쟁을 이기는 무기를 샀어요. 오타와가 뭐라고 하든 의회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이 캐나다 북극해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제 군 생활이 끝나더라도. 바닥에 떨어진 위성 전화가 형광등 빛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그걸 주울 생각이 없었어요. 소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지 8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진해 기지 작전실 스크린에 CNN 속보 자막이 떴어요. 캐나다, 한국의 비밀 병기를 선택하다. 빨간 속보띠가 화면 하단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흘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타와의 피츠제럴드 차관이 분풀이로 언론에 던졌을 수도 있고 카스파르가 유로 다이내믹스 본사에 보고하면서 새어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밀은 끝났어요. 작전실에서 CNN 화면을 보는데 옆에 있던 사라 젠킨스가 노트북을 돌려 제게 보여줬습니다. 영국 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각국 반응 요약이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중국이었습니다.
베이징이 난리입니다. 사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이 차가운 분석관이 흥분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사라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설명했어요. 중국 외교부가 항해 성명 초안을 작성했답니다. 한국의 공격형 무기 수출은 영내 안보 균형을 위협한다. 어쩌고 하는 전형적인 외교 수사였죠. 하지만 그 성명은 발표되지 못했어요. 인민해방군 해군 사령부가 막았습니다. 사라가 화면 위에 감청 요약본을 가리켰어요. 인민해방군 내부 통신이었습니다. 해군 사령부가 외교부에 보낸 긴급 전문의 요지는 명확했어요. 해성 5의 실전 배치가 확인됐다. 지금 한국을 자극하면 우리 항모가 위험하다. 성명 발표를 보류하라.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을 때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자국 외교부를 막은 겁니다. 항해 성명 하나 못 내게 한 거예요. 왜? 해성5가 무서워서. 사흘 전만 해도 엑스포 전시장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던 한국의 미사일이 지금 이 순간 14억. 인구 대국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한 발이 성명서 100장보다 강하다는 걸 중국이 제 눈앞에서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성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사라가 영국 정보위성에서 내려받은 서해 해역 촬영본이었어요. 중국 동해함대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의 500km 선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200km를 더 뒤로 물린 위치였습니다. 700km. 중국 항모 전단이 한국 영해에서 700km 밖으로 밀려난 거예요. 해성 5의 사거리가 500km니까 200km의 안전거리까지 확보하고 도망친 겁니다. 항모 전단이 자국 해안 쪽으로 꼬리를 마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이 사진 공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에게 물었습니다. 사라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유출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30분 전에 입수했어요.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CNN 화면이 바뀌어 있었어요. 위성 사진이 전면에 뜨고 하단 자막이 흘렀습니다. 중국 동해함대, 한국 영해에서 후퇴, 한국산 초음속 미사일의 위력인가. 앵커의 목소리가 작전실에 울렸어요. 전 세계가 보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까지 아무도 몰랐던 해성5라는 이름이 지금 지구 반대편 뉴스룸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최다로 사령관이 작전실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어요.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은 전장이 넓어지면 경계하는 법이거든요. 최 사령관이 스크린을 한번 훑고 저를 봤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이제 한국과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예상대로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전화가 쏟아졌어요. 첫 번째는 호주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조심스럽지만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쏜 제독, 한국 잠수함. 진짜 물건입니까? 두 번째는 폴란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질문은 거의 같았어요. 세 번째는 노르웨이였습니다. 네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사흘 전 오타와 회의실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에 주먹을 쥐었던 제가 지금은 한국산 무기의 보증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호주 국방장관에게 대답했습니다. 줄 서시오. 내가 먼저 찜했으니. 전화를 끊고 작전실 구석을 봤어요. 카스파르가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사색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로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손에 든 건 시가가 아니라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는 눈동자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카스파르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갔거든요. 나중에 사라가 확인해줬어요. 카스파르는 유로 다이내믹스 본사로부터 해고 통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사장직 박탈. 즉시 귀국 명령. 캐나다 사업 실패의 책임을 물은 거였죠. 독일 융커 가문의 자존심으로 30년을 버텨온 이 친구가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정이 들었냐고요? 아니요. 들지 않았습니다. 카스파르는 제가 현장에서 진실을 보고 있는 동안 오타와의 로비를 넣어 독일제 고철을 밀어붙이려 했어요. 제 부하들의 목숨 따위는 계산에 없었던 겁니다. 지칠의 격조, 나토의 표준. 그 화려한 포장지 안에 들어있던 건 20년 된 중고 잠수함이었어요. 카스파르가 판 건 브랜드였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브랜드는 어뢰를 막아주지 못해요. 저녁이 되자 캐나다 국내 뉴스가 뒤집어졌습니다. 사라가 오타와 현지 반응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줬어요. 위성 사진 공개 이후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답니다. 의회에서 독일제 도입을 밀었던 의원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제 이름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쏜 제독이 썩은 정치인들로부터 나라를 구했다. 제가 영웅이라고요. 웃기는 소리였어요.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제 부하들을 관짝에 태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것뿐이에요. 하지만 진짜 영웅은 따로 있었습니다. 작전실을 나서려는데 복도 끝에서 박태수 본부장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CNN도, 위성 사진도, 호주 국방장관의 전화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박태수는 저와 스쳐 지나가며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 도크 방향으로 사라졌어요. 아마 다시 작업하러 가는 거겠죠. 36년째 같은 자리에서 쇠를 깎고, 조이고, 다듬는 겁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이 떠들썩한 건 미사일 한 발 때문이지만 그 한 발을 만든 건 저 기름때 묻은 손이었습니다. 100장의 성명서보다 한 발의 미사일이 평화를 지킨다면 그 미사일을 만든 손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짜 방패 아닙니까? 내일이면 저는 이 기지를 떠납니다. 오타와로 돌아가야 해요. 거기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설친 게 아니에요. 군인은 떠나는 날 새벽에 저절로 깨는 법입니다. 30년간 그래왔어요. 숙소 창문 너머로 지내 기지의 야간 조명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이 기지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쏟아졌었죠. 군악대를 멈추고 최다로 사령관에게 정비창을 열라고 다그치고 카스파르와 함께 도크로 내려갔던 그날. 고작 사흘이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사흘 전의 일라이어스 손과 지금의 일라이어스 손은 같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비가 그쳐 있었어요. 공기가 씻긴 듯 맑았습니다. 바다 짠내와 소나무 향이 뒤섞인 지네만의 새벽 냄새였어요. 동쪽 수평선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려는 거였어요. 부두 쪽으로 걸었습니다. 제가 찾는 사람은 이 시간에도 도크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역시 그랬습니다. 건식 도크 입구에서 박태수 본부장을 찾았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 이 사람은 갈아입지 않는 건지 아니면 매일 새 작업복을 입어도 1시간이면 이렇게 되는 건지. 안전모를 벗어 겨드랑이에 끼고 도크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도산한 창원 배치투의 선체가 새벽 형광등 아래서 검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본부장. 박태수가 돌아봤어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 줄 알았던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은 원래 놀라는 법이 없는 건지.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어요. 사흘 동안 이 얼굴을 봤지만 감정의 파동을 단 한 번도 읽지 못했습니다. 혜성 5를 보여줄 때도, 카스파르의 모욕 앞에서도, 제가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이 사람의 감정은 전부 저 쇠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36년치 희노애락이 미사일 탄두 속에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발꿈치를 모으고 등을 폈어요. 오른손을 이마 옆으로 올렸습니다. 경례. 군인 대 군인의 경례였어요. 사흘 전 정문에서 최다로 사령관에게도 하지 않았던 정식 경례를 이 기름투성이 연구원에게 붙이는 겁니다. 제 30년 군 생활에서 민간인에게 먼저 경례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박태수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이 사람의 표정이 움직였어요. 쑥스러운 듯 안전모를 만지작거리다가 기름 묻은 오른손을 어색하게 이마 옆으로 올렸습니다. 투박했어요. 군인의 경례가 아니었습니다. 각도도 맞지 않았고 손끝도 떨렸어요. 하지만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36년간 쇠를 깎은 손이 올리는 경례는 어떤 장군의 완벽한 경례보다 묵직했어요. 잘 쓰시오. 박태수가 말했습니다. 지키는 데만 쓰시오. 짧은 문장이었어요. 2마디. 하지만 그 안에 36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족도 없이 연구소 야전 침대에서 보낸 밤들, 실패하고, 다시 깎고 다시 조립하고, 다시 쏘아본 수천 번의 시행착오. 그 모든 시간이 고작 2마디로 압축되어 제 귀에 꽂혔어요. 잘 쓰시오. 지키는 데만 쓰시오. 이 미사일은 전쟁을 일으키라고 만든 게 아니라 전쟁을 막으라고 만든 거라는 뜻이었죠. 경례를 내렸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박태수의 기름때 박힌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단단하고 따뜻했어요.
사흘 전 처음 이 손을 잡았을 때와 같은 감촉이었지만 제가 느끼는 무게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호기심이었어요. 지금은 존경이었습니다. 부두를 떠나는 차 안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박태수는 이미 도크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새벽 형광등 불빛에 잠깐 비쳤다가 사라졌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저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쇠를 깎고 있겠죠. 세상이 떠들썩하든 말든 동쪽 수평선 위로 붉은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지네만의 바다가 핏빛으로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30년간 바다를 봐왔지만 이렇게 본 건 처음이었어요. 저기 두려워하는 바다, 평화로운 바다, 그 두 가지가 같은 바다일 수 있다는 걸 한국이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오타와에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장으로 직행했습니다. 공항에서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어요. 구겨진 군복 차림 그대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했습니다. 기자석이 꽉 차 있었어요. 통로에까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CNN 속보 이후 캐나다 전역이 이 회견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지칠 국가의 자존심을 버린 겁니까? 마이크 앞에 섰어요. 플래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제 눈앞에 보이는 건 카메라가 아니었어요. 도크 바닥에서 올려다본 도산한 창호함의 검은 선체, 소나 헤드셋 너머로 들렸던 바닷물 소리, 발사관 안에서 입을 벌리고 있던 해성호의 흉측한 흡기구, 그리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투박하게 경례하던 박태수의 얼굴. 우리는 그동안 오만했습니다. 기자석이 조용해졌어요. 브랜드는 전쟁터에서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칠의 격조가 어뢰를 막아주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단 하나, 적이 두려워하느냐입니다. 숨을 한 번 쉬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쇠로, 브랜드가 아니라 실력으로. 진정한 명품은 박물관이 아니라 저 치열한 한국의 도크 안에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제 뒤쪽 스크린에 태극기와 캐나다 국기가 교차되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손을 뗐어요. 주머니에서 지포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딸깍. 뚜껑을 열었어요. 금연 중이라 불은 안 켭니다. 30년간 그래왔죠. 하지만 이 차가운 금속 감촉만큼은 여전히 제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라이터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피로 검증되지 않은 쇠는 믿지 않는다. 30년간의 제 신조였습니다. 한국은 그 신조를 부숴버렸어요. 피 대신 공포로, 전쟁 대신 억제로, 한 발의 미사일이 항모 전단을 700km 밖으로 쫓아내는 것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적을 멈추게 하는 쇠. 그런 게 있다는 걸 저는 60 가까이 먹어서야 알았습니다. 라이터 뚜껑을 닫았어요. 딸깍. 기자회견장의 소란이 멀어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네만의 붉은 해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도크로 돌아가는 박태수의 뒷모습. 내일도 쇠를 깎을 그 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30년간 바다 밑에서 먹고 자고 싸운 노병이 태평양 건너편의 작은 도크에서 세상의 상식이 깨지는 걸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 몰라요. 자기들이 만든 쇠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지만 중국은 압니다. 이제 캐나다도 알고요. 곧 세계가 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유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